12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옵니다. 어디 가셨지? 대리는요, 그 개념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대리를 하시고 나서 머릿속에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구나 이렇게 떠오르면 그건 삼천포예요. 삼천포.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면 병이 있단 말이죠. 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리인이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리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인인데 법정 대리인 다 아시다시피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죠. 또 아니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땅 좀 사라.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이거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가장 흔한 대리인이 친권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자제분이 계시면 대부분이 다 뭐죠? 친권자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미성년자인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랬을 때 엄마가 뭐라 그러죠? 이년아 살쪄 먹지 마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는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말지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죠. 그죠? 엄마 나 게임해도 돼? 너 게임할 거면 1시간만 하고 너 숙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대리는 게임을 대시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임을 할지 숙제를 할지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 거거든요. 임의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그럼 그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를 살고 얼마에 구입할지 스스로 뭘 하게 돼요? 의사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가 내 대신 둔산동에 있는 뭐 클러브 아파트를 5억 5천에 매매 계약하라 그러면 대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를 살지 얼마에 구입할지 다 이미 누가 결정해 버렸어요? 갑이 결정했죠. 을은 결정하는 게 없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했더니 을이 갑한테 전화 와서 야 클러브 아파트 1303호 사면 될까? 응 사. 그래서 샀고 5억 5초에 내 살까? 응 사. 그럼 이 사람 대리인이 아니에요. 왜요? 누가 다 의사결정하고 있죠? 본인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만이 뭐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법정 대리는 본인이 제한 능력도 하니까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임의 대리인을 통한다면 대전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대리 3명 관계는 이제부터 등장인물이 이제는 3명이니까 그림을 그리면 삼각형 묘형이라 그래서 3명 관계라는 말을 쓰고요. 3번 대리의 본질에 대해서는 안 읽어보셔도 돼요. 뭐 본인의 글 나오는데 학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측에 구별해야 될 개념이 나옵니다.
처음에 대표가 나오죠. A라는 법인이 있고요. 갑이라는 대표기관인 이사가 병과 만나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발생한다는 점은 무엇과 똑같죠? 대리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법인과 이사가 한 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뭐가 필요하죠? 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예요? 대표고 이사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사가 법률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되는 이유는 이사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예요? 법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사가 하는 행위라면 그것이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불법행위든 다 누구에게 효과 기속이 되는 거죠? 법인에게 효과 기속이 돼요. 그렇지만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이 돼요. 사실행위나 불법 행위는 대리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되는 거죠. 만약에 의사 표시가 없다면 뭐 할 일도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일도 없고 그러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서 뭐가 나오죠? 사자가 나오죠. 사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가요? 요새 가끔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저승사자. 그죠? 저승사자. 사자라는 말은 뭐죠?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인데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고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의리 단순히 병에게 전달해 주거나 표시를 해주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예요? 사자인 거예요. 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대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사자는 의사를 결정할 일이 없으니까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자가 허용이 되지만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가 뭐가 돼요?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뭐가 나오죠? 간접 대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기 싫은데 어쩌다 한 번씩 진짜 10년에 한 번이니까 나올까 말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직접 포도를 판매하기가 어려우니까 을이라는 상인을 찾아가서 포도 좀 팔아다 주시오 해서 포도 판매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포도를 갖다 주겠죠. 그럼 을은 포도를 자기 가게에다 놓고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자신의 포도인 것처럼 팝니다. 다시 말하면 가게에 놓고 팔면서 갑의 포도지만 내가 파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죠? 자기 것처럼 해서 파는 거죠. 자신의 이름으로 파는 거죠. 병이라는 손님이 나타나서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아둔 포도를 병에게 인도해 주게 되고요. 병은 포도값을 대금을 을에게 줍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자기 돈은 아니에요. 갑한테 다 줘야 되고
그 돈에서 뭐만 떼냐면 수수료만 떼거든요. 이렇게 돈을 받지만 자기 돈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써요. 타인의 계산이면 무슨 말이라고요? 돈을 받지만 뭐죠? 남의 돈이다. 해서 타인의 계산으로는 말을 쓰고요. 자, 특징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매 대금은 갑이 병에게 주는 거고요. 이전 등기도 병이 갑에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는 을이 했지만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한다는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에게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대리를 뭐라 그러냐면 직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을이 매매 계약을 하지만 이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포도를 인도하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는 거죠? 간접 대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규제 한번 읽어볼게요. 간접 대리. 간접 대리는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으로 무슨 말이죠? 돈 받아도 지 돈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무슨 말이죠? 자기 것처럼 판단행위죠.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일단 모두 행위자에게 기속화했다가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받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을이 해야 했다가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죠? 간접 대리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 매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그럼 X가 되는 거죠. 타인의 계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잘 내지는 않지만 대충 위탁 판매가 간접 대리라는 점, 돈을 받더라도 지 돈이 아니니까 타인의 계산이라는 점, 포도를 팔 때는 지 것처럼 판다 그래서 뭐죠? 자신의 이름으로 판다는 점,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점에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또 어디서 볼 거냐면 채권법에서 볼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사실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거 대리가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법상 행위죠. 왜요? 혼인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남이 대신 혼인할지 아니면 이혼할지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족법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끔 요새 우리 드라마 보면 엄마가 이혼하래요. 이런 사람 가끔 있는데 정상은 아니죠. 그죠? 이혼할지 안 할지 오로지 누구만요?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되는 것은 2번 준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진 않아요. 다만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매우 의사표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준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는 않지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됩니까? 유추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니까요. 까지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 가지고 떠든 거죠. 대리인이랑
타인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누구죠? 사자다. 따라서 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되려면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린 거죠. 대리 종료,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인.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게 되면 임의대리고. 그렇지.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인데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뭐죠? 능동대리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예요. 그러면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대리는 수동대리에 대해서는 뭘 안 합니까? 의사결정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조심할 게 나와요.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뭐가 주된 거예요? 능동대리가 주된 것이고 수동대리는 뭐예요? 부수적인 것으로 겸해서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나중에 뭐죠? 문제 풀거나 또는 책을 이해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3번 대리행위가 있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뭐죠?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고요. 뒤에 다음 주에 자세히 봐야 되겠죠. 2절 대리권에서 대리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건 권리예요. 남을 위한 것은 권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날 위한 건 뭐예요? 권리. 남을 위한 건 뭐예요? 권한. 전회적이죠. 따라서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없고 타인에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대리권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남을 위한 것이므로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고요.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이거든요. 교재 자세히 나와 있죠. 이거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읽기 싫으시면 안 읽어도 되고 읽고 싶으면 읽는데 소설책처럼 보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죠? 2번 임의대리권이죠. 자, 임의대리권은 권한을 주는 행위,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넘겨보시면 수권행위 성질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수권행위고요. 물론 이 수권행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따라 뒤에는 뭐죠?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을 법률행위면 계약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단독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수권행위를 뭐로 이해하냐면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수권은 뭐로 이해한다고요? 단독행위. 자, 계약과 단독행위 차이점이 뭐였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은 계약. 승낙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한다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살래? 라고 했더니 을이 응 알았어 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을은 대리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요. 단독행위로 이해한다는 말은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은 왠지 을이
승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응, 알았어. 내가 네 말대로 가서 살게. 이래야 을이 뭐죠? 대리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유는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민법 117조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 11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제한 능력자는 뭘 못해요? 대리인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117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117조에서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들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따라서 갑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행위인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안 된다면 외우자고요. 수권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냐면 기초적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하는데 대단히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친구 사이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갑과 을이 부부여서 이게 제일 흔하겠죠. 여보 나 출근해야 되니까 당신이 대전 가서 좀 아파트 좀 알아봐.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문제는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 등으로 해소가 됐을 때 수권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는 무인성, 유인성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수권행에 뭐가 나오죠? 무인성, 유인성이 나와요. 우리 판례는 무인성을 취합니다. 여기서 뭘 취한다고요? 무인성.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수권행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첫째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를 공부해야 되고, 이 판례 잘 냅니다. 두 번째는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 두 가지만. 그럼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판례는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갚아야 돼요? 갚을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 없죠. 법은 현실은 만만치 않죠. 현실은 제일 무서운 빚이 뭐예요? 도박빚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베란다를 봤더니 이놈이 깍두기 앞에 딱 서 있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심장이 벌렁벌렁. 이놈이 막 사심이 들고 껍질만 까고 있어도 뭐 어떻게 해요? 벌렁벌렁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라 했냐면 당장 줄 돈은 없다. 근데 내가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네가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다. 그러면 네가 내 대신 팔아가지고 갑이 을에게 뭘 한 거죠? 수권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했을 때 요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갑의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 줘야 되느냐, 해줄 필요 없느냐? 만약에 등기를 해줬다면 병에게 소유권이 기속이 되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
갑이 을에게 숙권행위를 했습니다. 숙권행위라는 이유는 도박 채무를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변제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예요?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숙권행위 여전히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고요.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병은 적법하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판례 한번 읽어보겠죠. 다 읽어볼 겁니다. 핵심 판례입니다.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여기서 키가 뭐죠? 한정된다는 말이죠. 어디서 끝난다는 거예요?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요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얘만 무효고 숙권 행위는 뭐죠? 유효다, 이런 얘기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요 매매는 뭐하죠? 유효하고 병은 적법하게 뭘 갖죠? 소유권을 갖는다는 판례입니다. 판례 됐고요. 그 다음에 사례입니다. 사례가 보통 한 가지만 나와요. 이런 거 나오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위임 계약을 했어요. 요 위임은 뭐죠? 계약입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첫째, 을은 자신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숙권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을은 아무 짓 안 했죠. 따라서 숙권행위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위임은 계약이잖아요. 그죠? 을이 뭐 했다는 얘기죠? 승낙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위임 계약은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래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을은 여전히 적법한 뭐예요? 대리님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죠?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수없이 반복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해가지고 1번 법정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2번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숙권행위에 해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땅 팔라 그랬으면 땅 팔 수 있고요.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대리권을 줬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그죠? 대출 알아봐 달라고 대리권 줬으면 뭐죠? 대출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요 임의대리와 관련된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죠. 넘겨보시면 판례가 좀 몇 가지 나오는데 요 판례를 뭐죠?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숙권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매도에 관한 숙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당연히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매매 대금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연기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뭐 해줄 수 있는 거죠? 연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건데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대금의 전부든 일부든 뭐 해줄 수는 없냐면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요.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왜 취소할 수 없고 임의대리인이 해제할 수 없는지 이유는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이것도 대단한 논점이 있는 거니까 일단 결론만. 대금을 뭐 할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고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취소해 줄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냥 박스 밑에 나번은 전했던 건데 해석을 했는데도 그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때는 민법 118조에서 해결되는데 이 118조 우리가 언제 했냐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할 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용 계량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못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뭘 못하냐면 처분행위를 못하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교재에는 뭐가 이용행위고 뭐가 계량행위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외울 건 아니고요. 뭘 잊지 말자 그랬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임대가 포함된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요.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고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죠. 따라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뭐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가 할 수 없는 거. 요거는 대리권이 있긴 한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를 혼용해서 혼란스럽게 기억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예제는 대표 예제. 예제는 뭐죠? 좀 이따 풀어볼 거고요. 바로 그냥 2번 대리권의 제한으로 갑니다. 오늘은 진도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대리권의 제한만 하면 오늘 진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진도가 끝났죠. 그죠? 보면 이렇게 보시면 첫째 시간에는 표정이 이렇게 막 밝으세요. 근데 두 번째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표정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대리권에 제한해 가지고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개념인데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을 냈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인데 갑의 땅을 팔아주려고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남주기가 아까워요. 지가 직접 사면 이걸 우리가 뭐죠? 자기계약이라고 합니다.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금지가 됩니다. 쌍방대리는 뭘까요? 을이 갑에게 갑이 을에게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고 병도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땅 사달라고 매수에 관한 수권을 했더니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둘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걸 우리가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금지가 됩니다. 자, 왜 금지가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 계약을 하면 누가 하죠? 지가. 그러면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지가. 근데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가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기 계약을 하면 매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을이 혼자 하게 됩니다. 쌍방대리도 형태는 달라지면 똑같죠. 쌍방대리도 매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을이,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은 누가요? 을이 하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공통점은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혼자 한다는 거죠? 을이 혼자 한다는 거죠. 따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매매대금 10원 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할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법원에서 하는 입찰 대리를 쌍방대리로 하게 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기 계약을 하면 무효다 그러면 X예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대리인 거예요. 다만 쌍방대리를 뭐에 대해서 하면요? 법원에서 하는 뭐예요? 입찰 대리를 쌍방대리를 하면 이때는 아예 무권대리가 아니라 아예 뭐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원칙과 예외로서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예외 도루로 허용되는 경우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을 을이 혼자 하니까 본인에게 피해갈까 봐 금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고요. 또 을이 혼자 의사결정에도 상관이 없는 것들, 두 번째 단순한 채무이행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고요. 세 번째 등기 신청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본인이 갑과 병 대리인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매도인 따로 법무사를 선임하고 매수인 따로 법무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이 한 사람을 선임하죠. 그죠? 그럼 결국 법무사는 뭘 하게 되는 거죠? 쌍방대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 뭐예요?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등기신청이고. 그 다음에 채무이행인데 채무이행 중에서 제외되는 거 여전히 금지되는 게 있어요.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기 미돌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됩니다. 합치면 이해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툼도 없고요. 변제기가 이미 뭐예요? 도래한 상태라면 을이 혼자 결정을 해서 채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뭐 할 일은 없어요? 피해 줄 일은 없는 거죠. 따라서 단순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들에게 뭐 한 거죠?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변제는 안 돼요. 혼자 하면 안 되고. 네 번째,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요 경계라는 개념이 은근히 중요한데, 경계라는 말은 뭐냐면요, 계약의 종류를 변경해서 하는 이행을 경계라고 합니다. 이런 거 흔할까요? 실생활에? 경계? 이게 언제 많이 나오냐면 아파트 분양 광고에. 아파트 분양 광고 보면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게 뭐예요? 경계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거는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했으면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을 줘야 되죠. 근데 그 매매 대금을 뭐로 바꾼다는 거예요? 대출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분양사무소 가가지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면 걔네가 그걸 받아서 은행에다 어떻게 해요? 내고요. 은행이 건설회사로 직접 뭐가 들어가요? 중도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매매를 뭐로 바꿔서요? 대출로 바꿔서 뭘 내고 있어요? 중도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변경해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경계를 우리 혼자 뭐 할 수는 없어요?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가 나와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요,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다만 대리인이 여러 명인데도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수권행위나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제한이 있으면 이때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공동 대리가 됩니다. 이때는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이때는 위반하게 되면 이것도 뭐죠? 무권 대리가 됩니다. 뭘 공동으로 하냐면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왜요?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친권자예요. 게임 끝이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뭐요? 친권자입니다. 근데 어머니 혼자 아들의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아버지 혼자 어떻게 해요? 아들의 일을 결정하면 안 되니까 친권자는 대표적인 뭐죠? 공동대리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꼬마가 있는데 얘를 올해 학교를 보낼까 아니면 8살 때 보낼까 고민 중이에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7살의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면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도 돼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결정하죠? 상대방이.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뭐 할 일이 없어요? 의사결정할 일이 없죠. 뭐만 공동하면 된다고요? 의사결정만. 따라서 수동대리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표예제 풀어볼게요. 자, 교재 219페이지에 대표예제가 있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19페이지죠. 219페이지 대표예제입니다. 법정 대리 서리만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주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된다. 맞죠? 왜요?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되지만 등기 신청은 뭐죠? 허용되고 아까 제가 법무사 말씀을 드렸죠. 219페이지요. 3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이 대리인이 된 경우 이것도 뭐죠? 쌍방대리죠. 근데 쌍방대리 제한을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권대리지만 법원의 입찰대리에 대한 쌍방대리는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부동산 입찰 절차인데 쌍방대리를 했으니까. 4번 매매 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뭐죠? 위임장을 제시했으니까 대리인인 거죠. 5번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X죠.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어디 있나요? 요거죠. 연기해 주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그죠? 수령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다고요? 연기해 줄 수도 있다.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221페이지에 대리권 남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